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거라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에 대한 강원 전략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좀 생소한 회의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인지 일단 이 회의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왜 북한은 왜 이렇게 회의가 많냐, 무슨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공산당 유일 영도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5년마다 그 전대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11월에 그 10년 임기 상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의 길로 들어가는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5년마다 당대를 열면은 그 중간에 국가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의 그 핵심 멤버들을 선출할 때 소위 중앙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것이 중앙위원회고 그 중앙위원들이 소위 양회라는 회의를 매년 3월에 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당에 관련된 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를 했죠. 그쵸.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제8차 무순기 전체 회의라고 하는 네네. 것은 그때 8차 당대에서 선출된 북한 노동당의 중앙위원들이 전체 모이는 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해서 네. 8기 노동당 중앙위원들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중앙위원들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몇 기 전체 회의인 것이고 이번이 이제 제8차 이제 5차 당대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전체 제가 회의가 이해한 게 되는 맞는지 어쨌든 당의 중요한 국가의 어떤 결정을 하는 중요한 핵심 인물들만 다 한데 모여놓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회의라는 거죠. 기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선출하는 것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대개 사회주의 국가는 5년마다 하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것이 불규칙적입니다. 그 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 거의 36년 동안에 열질 않았어요. 2016년에 다시 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는 달리 이런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서 2016년에는 소위 그 핵무기도 개발하고 경제개발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정책을 발표했고 또 2018년에서는 그 결정을 뒤집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완성을 했으니까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것도 이때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때 나오고 또 전체 회의에서는 이제 국가 5개년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주요 결정을 이제 내리는 것이죠. 네. 지난해 연말에 4차 회의가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4차 회의 때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 여러 가지로 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중앙위원 전체 회의에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은 엄청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우리가 속아서 핵무기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 다시 자력 갱생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2020년 초반부터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 중단을 무릅쓰고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력갱생의 잠재력이 급격하게 소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이런 전체 회의 내용을 보면은 민생 살리기, 코로나 극복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2021년 1월에 8차 당대에서는 군사 전략 분야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5대 핵심 전략 무기를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약간 좋아진 올 초부터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종의 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 5차 전체 회의에서도 무엇보다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동시에 이제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범을 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대응 논의도 그러면 언급이 된다는 거네요.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전후로 해서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뚝 끊었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하고 그냥 직접 대화와 협상을 하면 되니까 굳이 한국을 거쳐갈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로 네. 보이는데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난 5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했고 그 전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선언문과의 차이점은 네. 2018년에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선언과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 그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회의가 8일에 시작됐으니까 지금이 8, 9, 14일째거든요. 한 나흘에서 닷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나온다면 한 며칠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최고 지도부에서 그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 하지만 이제 좋지 않은 사인은 뭐 무슨 조직이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네. 회의를 많이 하고 결제 서류가 많은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죠. 그쵸. 문제가 많고 예. 구성원들 간에 이제 열의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당대회 아니 죄송합니다. 중앙위 전체회를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 경제적으로 또 방역 차원에서 그래서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과 그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질책하고 그런 반사회주의적인 행동 아니면은 이 보신주의를 격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북한의 전원회의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전원회의 이후에 지난 6차 핵실험이 단행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7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 결정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원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전원회의는 언제 끝나고 그 끝난 이후에 그 결정 발표는 언제 될지 이걸 지금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죠. 예.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결론을 내리고 경고 메시지를 벌써 북한에 전달을 했죠. 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7차 핵실험을 이제 결정할 것이냐. 것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할 것인가. 6차 핵실험의 그런 강도를 넘는 보다 큰, 보다 강력한 핵탄두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6차 핵실험을 해서 50킬로톤 정도의 강도, 수소폭탄이 아니라 분열 핵층폭탄을 실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 만탑산 일부가 붕괴될 정도로 그리고 2번 갱도를 이제 못 쓰게 됐죠. 네. 한몰이 예. 돼서. 그래서 2번 갱도와 4번 갱도가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이제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또 실패를 한다면은 아니면은 중국이나 주변 국가, 특히 북한 주민들에서 어떤 큰 자연재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국 측으로부터의 대북 지원, 외교적인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미국을 상대로 한 ICBM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소형, 경량의.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종류의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핵실험으로 이번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핵실험을 한 다음에 북한이 과연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것도 김정은 정부로서는 큰 고민인 것이죠. 이제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해서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는 또 다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결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만약 그것이 채택됐다면 북한 경제는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된 2017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5 때문에 북한에는 기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기름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그 정제유의 양을 25% 더 추가 삭감하는 조치가 생기게 되고 특히 북한의 새로운 돈줄인 이 사이버 그 재정 테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라르스 그룹과 북한의 정찰 총국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약 1년에 6억 불 정도를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북 경제 제재의 압박을 어느 정도 견디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위태롭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민심을 추스리기가 힘든 것이죠. 저희가 자막으로 오늘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나가고 있을 만큼 지금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그렇다면 핵실험을 했다. 그럼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고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핵실험보다는 북한에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가 분명히 따를 것인데 북한은 대화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잭 설리반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북미 대화안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없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는 이제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역시도 핵실험이 사실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아직까지 실제로 이제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물론 군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대화의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대화 한번 하지 않고 과연 이렇게 빨리 시도를 할 것인가?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본 것은 김정은 정권이 사실 2017년, 2018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 이기고 출범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7년 기억하시죠?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 파괴를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런 위기감을 김정은 정권은 전략 자산으로 지렛대로 사용해서 2018년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180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대화.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지하고 협조하겠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했죠.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비공식적인 만남까지만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클을 한 번 더 이제 북한이 돌리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킨 그렇죠. 다음. 최고로 고조시키면은 북한에서 어떤 유화 제스처가 나오면 네. 미국도 한국도 그거를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전쟁의 위험이 이렇게 높은데 그래도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건 잡아야 되는 것이 그렇겠죠. 아니냐 이런 네. 여론이 강하겠죠. 근데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한미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긴장을 고조시켜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고 한미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냐 했더니 안녕 끝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랬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 했던 이 태도를 견지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 무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나 어떤 약속이 있지 않은 하는 고위급 회담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2017, 2018년 같이 긴장의 극대화, 그다음에 평화 공세를 노렸던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이번에는 깔끔하게 시작하기가 힘들죠.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일단 그 뭐 구체적인 뭐 제안에 담긴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 B1B라고 하는 것도 괌에 지금 배치가 됐다고 하고 핵실험을 하면 한미 당국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 비례적 대칭 이 그 한미 대북 공조의 핵심 원칙인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네, 눈에는 눈.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냐하면은 너무 과대하게 대응을 하면은 북한에서는 오히려 도발을 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과도한 반응을 해서 북한의 도발에 이제 몸값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제약이 없으니까 계속 신무기 개발을 2021년 8차 당대에서 예고했던 5가지 신종 무기 개발에 더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북한이 하는 만큼 눈에는 눈, 눈에는 이 그런 비례적인 대칭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번 윤석열 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공동 보조 핵심 원칙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아무래도 외교 노력이 집중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러시아와 중국 상황이 과거 6차 핵실험 때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에 반대할 수 없었던 상황과는 좀 다른 국제 정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사태 이후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지금 그 부분이 한미의 그런 생각대로 잘 진행될 것인가? 여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네. 이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내용까지 이렇게 공개한 것은 네. 일이 잘 못됐을 때 이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만이 있고 나머지 나라는 미국의 편이다 이런 구도를 형성하고 또 이 정도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채택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미 강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초점은 북한의 이제 돈줄,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북한을 보호해야 될 전략적 이유도 있지만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고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점점 수준을 높아간다면 예. 이것이 중국이 제일 피하고자 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 즉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 공동체 확대로 이어지거든요. 푸틴 정부가 제일 싫어했던 게 나토의 확대 동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확대 강화인데 북한 핵실험 때문에 그런 빌미를 준다면
북한 때문에 중국의 국가 핵심 안보 이익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환영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제 맞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우산 이야기가 이제 핵 공격을 하게 되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핵으로 맞대응하게 되는 구상이 또 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국방장관끼리 만나게 됐는데 예. 사드에 대한 그 중국의 우려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를 맞대응하면서 점점 수위를 또 높이게 된다면 중국이 과연 거기에 좀 호응을 할까요? 호응을 하지 않겠죠. 예. 하지만 또 중국이 호응을 안 한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입장에 반영할 것인가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핵심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까에 달려있기 때문에 2017년 11월 이후로 삼불 입장을 견제해왔습니다. 그건 예. 벌써 5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비토를 계속 행사하는데 예.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고 또 다른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한테 할 얘기는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